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 넷째 날인 오늘도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귀경길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심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482만 대가 이동할 예정이라며 교통량은 평소 일요일보단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에서 11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5시에서 6시쯤 정점에 이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귀경 정체는 밤 11시에서 자정사이엔 해소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엿새간의 추석 황금 연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 체험이 마련된 민속촌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사물놀이패의 구성진 가락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둘 불러 모읍니다.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신명나는 노래와 공연이 이어지면 어느새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연휴 셋째 날 이따금 소나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였지만 민속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차려입고 고운 자태를 뽐내는 어린이들부터 간만에 형제자매가 총출동한 대가족까지 민속촌 구석구석 추석 분위기로 넘쳐납니다. 저희 다 외가 가족이고요. 저희 자매들이 같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함께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속촌에 오게 됐습니다. 다채롭게 마련된 전통체험 행사도 명절 기분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송편빚기 체험입니다. 쌀반죽을 조물조물 주무르다 보면 이렇게 예쁜 반달 모양 송편이 손끝에서 빚어집니다. 천연염색으로 손수건을 물들여보고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그네도 타다 보면 한가위 소중한 추억이 한가득 쌓입니다. 토끼 모양으로 만들고 느낌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송편 만들기 가장 기분이기도 합니다. 민속촌 와서 재밌고 여러 가지 구경하고 재밌었어요. 빨간색으로 하고 집에 가져갈 거예요. 민속촌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를 찾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시민들은 더도 덜도 말고 넉넉한 한가위 여유를 즐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연휴 동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지구대와 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찰 무전망을 통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깜짝 격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근무 중이어서 덕분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중부서 경찰관 여러분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여기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나라의 또 성장과 기업의 또 성장, 또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전에 대한 믿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전해야 돼요. 중부소방서 화이팅! 지켜내자!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G20과 아세안, 유엔 총회까지 이어진 외교 무대에서 60개 넘는 나라의 대표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최종 후보로 거론되지만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막판 유치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6월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1년 넘게 이어진 유치전은 막바지를 향할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쉴 틈 없이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20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한 데 이어 유엔 총회에선 4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세계 박람회 관련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 박람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엑스포 개최지는 오늘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181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일머니 위력을 앞세워 일찌감치 유치전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 대통령실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저지하기만 하면 아직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인 이탈리아 로마의 지지표를 흡수해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회담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 설득의 여지가 있는 나라를 공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숨가팠던 양자회담 일정이 세계 외교사에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효과는 물론 전 세계와의 연대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만큼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한 총력 유치전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밑도 끝도 없이 사장 나오라고 하는 것 같다며 전형적인 딴청 피우기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희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인 영수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더니 대체 언제까지 피하려고 하느냐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이 벌써 몇 번째냐면서 윤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대신해 연일 영수회담 제안을 깎아내리고 뜬금없이 사과 요구에 나섰는데 지난 1년 반 국회를 민생 방탄장으로 만든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서 37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출입 기자단에 전한 입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모두 36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 대표 관련 장소는 과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으로서 근무했던 사무실들과 측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6차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은 허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면 모두 376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익명 뒤에 숨은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몇 건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애교 있게 봐달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진행한 출정식에서 자신의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을 그동안 무수히 사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귀를 의심했다며 폐륜적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서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으려면 수십억 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억지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치화된 사법부를 이끈 김명수 대법원의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정치적 판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이틀 연속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대안이나 해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먼저 수출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박훈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9월까지는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무역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난 뒤 글로벌 IT 수요 감소로 수출이 줄기 시작하더니 올해 1월엔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 지금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력 품목인 메모리의 대미 수출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쟁국인 타이완과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IT 제품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덩어리 부품, 즉 모듈형으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이들 제품에서 대만과 중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물량의 수요처가 스마트폰 44%, 데이터 센터 서버 21%로 특정 분야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전기차 개발에 먼저 뛰어든 게 주요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서둘러서 전동화를 대비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환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기 전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 수출은 최근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소비재로서 수요만 있다면 세계 모든 나라로 수출이 가능한 데 비해 반도체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IT 산업이 발달한 일부 국가에만 수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외부 시장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위주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패키징 기술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여기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내수를 활성화할 소비와 직결되는 가계빚을 적절하게 관리할 해법도 모색해봤습니다. 이어서 나연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총 소득의 14%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 가계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은 14.1%로 주요 12개국 가운데 2위.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우리 경제 발목을 붙잡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정책 지원 등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을 조기 종료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나아가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애초 침체 국면이던 집값 흐름이 바뀐 건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조치로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을 늘리면서부터입니다.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대출을 조였다 푸는 방식으로는 정책 도돌이표만 반복할 뿐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상황이라던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 재정준칙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 채무 비율 기준을 두는 것처럼 가계부채에도 일정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확한 주택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정책을 연동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제한적인 정부의 지원 역량을 취약차주와 한계차주에게 집중해 가계부채 뇌관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하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당장 셧다운 위기는 일단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시점에서 9시간여를 남기고 가결한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45일간 미뤄지게 됩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불을 끄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물이나 가스로는 역부족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밀도가 높은 거품을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배터리 묶음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이내 연기와 함께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그 위로 하얀 액체가 쏟아져 나오자 불길이 금세 잦아들다 꺼집니다. 거품 형태의 소화약제인 압축 공기포를 이용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진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날 경우 가스나 물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끄기 어렵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열폭주가 일어나면 내부에서 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주변 산소를 차단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이른바 국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를 부른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진화 작업이 애를 먹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압축 공기포 방식은 물과 소화약제, 압축 공기를 혼합해 거품 형태로 배터리를 감싸 산소를 차단합니다. 또 냉각 성능도 물보다 5배 뛰어나 더 빨리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 리튬 배터리가 전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소화 시스템은 단시간 안에 산소를 차단하고 냉각을 시켜서 완전히 단시간 순간적으로 소화를 진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물을 뿌리지 않아도 돼 주변 전자기기가 침수되거나 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압축 공기포 기술은 폐배터리를 모아 재생하는 작업장에 우선 설치됐습니다. 앞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나 ESS 장비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새로 개발된 소화 기술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산업 분야에 화재 대비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하천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햄버거 매장을 들이받아서 5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성훈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음성천에 낚시하던 6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구조대원들이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무면허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매장 안에 있던 손님 3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충격으로 매장 외벽과 유리창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체열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전 북구의 동천역 인근 도로에선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60대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지적장애인인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서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응암동의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류의 활동으로 지구가 망가지면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기후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국 템스 강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새들의 터전인 둥지는 나뭇가지 대신 비닐과 작은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새들이 쓰레기를 나뭇가지로 알아서 그 둥지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약간 지구가 병든 모습을 깨달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어요. 인간이 망가뜨린 지구의 모습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사진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이 기획한 기후변화 전시전입니다. 망가진 지구를 되살리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옷 재활용 등 어린 학생이라도 관심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쓰던 옷을 이제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다시 재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2021년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전시전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It wants to reveal the dramatic impact that our activities, that humankind is having on the planet. At the same time, it wants to show the challenges that we have to face every day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And finally, it wants to instill hope and it wants to inspire audiences to take action.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기후활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번 기후변화 특별전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북한이 자신의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건 주권 침해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난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에서 9월 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협상을 소집하고 북한의 신성불가침의 헌정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비난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또 북한의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불법 무도한 행태를 주권국가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낙인하고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성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허위정보 발원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실을 외면하고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 여론을 무기화하는 건 미국이 처음 시작한 것이라며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국무부의 기관은 글로벌 접촉을 명분으로 선전 침투를 하는 곳으로 허위 정보의 발원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11월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대사관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다며
미국 정부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에이펙 의장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백악관의 정상회의의 모든 대표단을 평등하게 대하고 적시의 비자를 발급할 것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정치화하는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옛 통일교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해산 명령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살인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곳뿐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가 괴한의 총탄에 맞아 결국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奈良県の近鉄大和西大寺駅付近の演説会場で銃声が聞こえ、1人が心肺停止となりました。消防によりますと、安倍元総理が心肺停止の状態だということです。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범인 야마가미 테츠야는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빠져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옛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この度の蛮行は決してあってはならない行為であり、容疑者の母親は当法人の教会員であり、 이 사건을 계기로 옛 통일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온 일본 정부가 결국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옛 통일교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단 해산 명령 청구 요건이 되는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연 뒤 도쿄지방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산 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은 일본 정부와 교단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확정될 경우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진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잃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살인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전부입니다. 앞서 옛 통일교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만일 해산 명령 청구를 단행한다면 물러설 것 없이 끝까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30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추기경 회의를 열고 신임 추기경 21명을 공식 서임했습니다. 교황은 신임 추기경들에게 빨간색 사제 강무와 추기경 반지를 수여하며 다양성은 필요하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한 이래 신임 추기경 서임을 위한 추기경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로 오려고 애쓰는 난민 수가 너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독일로의 이주가 늘어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이 때문에 EU 국경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위스, 체코와는 그쪽 국경에 대한 경비 강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절된 당사자들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수기에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겪으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2025년엔 인천공항 주차장 포화도가 1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 잔디 위에 차가 잔뜩 세워져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잔디밭이 임시 주차장으로 변한 겁니다. 인천공항 잔디광장입니다. 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못한 이용객들은 이곳에 주차하도록 안내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5분 거리의 운서역 공영주차장도 영종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본래 조성 취지와 달리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지자체는 지난달 장기 주차 요금을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주말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평일 낮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만차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럴 땐 좀 불편함이 좀 있긴 해요. 올해 성수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포화도가 100%를 넘기면서 일부 이용객은 공항까지 몰고 온 차를 대지 못해 발을 굴러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항 인근에 차를 대신 대주는 주차 대행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주차 대행은 10,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5년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은 포화도가 120%까지 오를 거라고 추산하는 등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측은 우선 6,4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올해 말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논, 밭, 야산, 도로 이런 데 불법 주차가 정말 많습니다. 주차장에 주차차량이 넘쳐나서 불법 주차를 한다, 이거는 세계적인 공항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가운데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급감한 뒤 여전히 지난 2019년에 6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이전엔 56%를 넘겼던 공항버스의 인천공항 운송 분담률은 올해 30%까지 떨어져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과거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부지가 있습니다.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강원 지역 최대 역세권 부지이기도 합니다. 반환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어떻게 개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캠프 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한미군 철수로 돌려받았습니다. 축구장 70개가 넘는 크기인데 100% 시유지입니다. 춘천역과 도심, 의암호가 인접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 반환 직후부터 개발 청사진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허허벌판, 토양 오염 때문입니다. 반환 후 수년간 정화 작업을 벌였지만 3년 전 또다시 땅속에서 기름통이 튀어나왔습니다.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오염 정화가 먼저다 보니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닭갈비 막국수 임시 축제장으로 쓰여진 적도 있었고 도청, 시청, 법원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검토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러자 저러자 논란 속에 결국 시민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시가 이 땅에 2조 원대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 사업에 공모하기로 했는데 핵심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계획했던 공원 규모를 줄이고 대신 주거 상업용지를 늘려 분양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시민단체는 반발합니다. 협의 없는 계획 변경도 문제고 출자와 융자한다는 2조 원도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용도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전체를 이거를 뭐냐면 해결을 해버리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전체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개발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은 주민 발목을 잡는다며 시민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시민 네트워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왔다는데 누구 얘기를 들은 건지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대상으로 실태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주둔 미군이 떠난 후 돌려받은 부지 50만 제곱미터, 20년이 되도록 오염된 땅은 여전히 정화 중이고 활용 계획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가 취약계층 자활 사업을 돕기 위해서 굿즈로 제작됩니다. 판매 수익금은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활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BS 딩동댕 유치원에 깜짝 출연한 경기도 도정 캐릭터 봉공입니다. 열정이 앞서 때론 실수도 하고 곧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봉공이가 이번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깜찍한 굿즈로 등장했습니다. 쿠션과 머그컵, 핀 배지 등 10여 종에 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던 장애인 작업장엔 요즘 모처럼 생기가 돕니다. 봉공이 굿즈 포장 상자를 만들게 돼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봉공이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에 넣어보니까 쉬웠어요. 이곳 노인 일자리 센터에선 자체 생산품 홍보에 봉공이 캐릭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추석 리플리부터 시작해 모든 생산품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그 취약계층인 노인 생산품들이 그 인식 제고와 판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활센터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봉공이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한 제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도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쓸 계획입니다. 봉공이 굿즈를 구매하는 것이 곧 기부로 이어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착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봉공이는 앞으로 SNS 콘텐츠에 활용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찾는 분들이 느는 만큼 산악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나홀로 등산객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커졌는데요. 안전하게 가을 산행을 즐기는 방법을 박정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각 지역에 119 특수대응단 소속 구조대원들이 모여 산악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펼칩니다. 절벽 아래에 추락한 부상자를 끌어올리고 불어난 물에 고립된 등산객을 밧줄을 이용해 탈출시키고 요각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가 불어난 물에 갇힌 야영객을 구조하고 구조대원들은 다양한 산악사고를 설정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합니다. 가을에는 등산객이 늘어 산악사고의 30%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겁니다. 추락, 실족, 조난 등 다양한 산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구조 훈련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기상정보와 등산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산행에 나서야 합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여벌옷을 준비하고 비상식량과 물을 챙겨야 합니다. 가벼운 몸풀기로 산행을 시작하고 낙엽이 쌓인 곳에선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산행을 마무리하고 혹시 다치거나 조난됐을 땐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우선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종 지형 지물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지점인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남도는 본격 등산 시기인 10월 말까지 안전지킴이를 등산로에 배치하고 단위 응급의료소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안젤름 키퍼의 작품이 가을바람을 타고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릴케시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을 통해 폐허에서 움트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로 단장한 미술관에 가을빛이 가득합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거닐다 매료된 낙엽에 물든 빛의 색감입니다.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안젤름 키퍼는 릴케시 가을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작가는 화폭에 연금술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납과 금으로 흙, 모래 등으로 희망을 켜켜이 쌓아 올립니다.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과 동시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패를 정면으로 맞서고 또 이겨내서 또 그게 또 밑거름이 되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나아간다라는 또 그런 의미의 또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고 계세요. 안젤름 키퍼의 전시가 대전의 새 미술관 헤레디움에서 열려 더 뜻깊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을 위해 세워진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 지점 건물. 일제의 잔재로 폐허가 될 운명에 처했다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을 하면서 또 이제 폐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와
또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가을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상처와 회복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이 만나고 릴케이시가 흐르는 화폭 위에서 두 거장은 시공을 넘어 교감합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낙엽이 흙으로 태어나듯 누군가의 폐허에서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길. YTN 이교준입니다. 연주자들을 둘러싸고 옹기종기 앉아서 감상하는 더 하우스 콘서트가 1000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연주자로 성장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이곳을 거쳐간 아티스트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21년의 장수 비결은 뭔지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아노와 현악기의 감미로운 선율이 아늑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연주자는 단상 없는 무대에서, 관객은 마루에 앉아 온몸으로 음악을 교감할 수 있는 더 하우스 콘서트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저희도 숨소리조차 숨죽이면서 관객들이랑 같이 모든 감정, 느낌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연주를 더 하게 되는 게 지난 2002년 7월 서울 연희동 가정집에서 출발해 독보적인 살롱 음악회로 자리 잡은 더 하우스 콘서트가 10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무대를 거쳐간 아티스트만 해도 4,700명. 바이올린계의 데모 정경화와 신예 시절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도 이 무대를 밟았습니다. 지금의 대학로 공연장으로 둥지를 옮기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주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특별한 관람 방식이 곧 장수 비결입니다. 콘서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가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연주자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우스 콘서트의 1000회 공연은 롯데 콘서트홀로 자리를 옮겨 진행됩니다. 모두 8팀, 50여 명의 연주자가 참여하는데 1층 객석은 비운 채 관객 100여 명은 무대 위 연주자 곁에 둘러앉아 음악을 감상하게 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10월의) 첫날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온도 많이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9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한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연휴 날씨도 궁금하시죠? 연휴 내내 맑아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고요.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청주가 15.9도, 대구가 17.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도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